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학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7일 환경비즈니스. 오늘의 제목은 슬기로운 집콕 생활의 최종 승자는 라는 제목의 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쟁력은 기업가 정신, 알고리즘, 오리지널 콘텐츠, 스타 직원이 성공의 키워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넷플릭스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독자 수의 정체였습니다. 2018년 2분기 넷플릭스 글로벌 유료 구독자 수는 400만 명이었지만 2019년 2분기에 270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의 구독자 수의 감소가 우려스러웠습니다. 2019년 2분기 미국 내 구독자 수는 13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채 안 된 넷플릭스의 반전의 역사를 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20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유료 구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5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입자 증가 폭이 컸고 구독자 수가 감소를 보였던 북미에서도 200만 명이 넘어서는 유료 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시장은 구독하는 1억 8천만 명에 달합니다. 경쟁력 1. 시장보다 한 발 먼저 과감한 변신 시도. 기업가 정신의 밑바탕. 완벽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걸 고민하는 시간에 바로 실행해 보세요. 1시간 동안 고민하는 것보다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 마크 랜돌프가 직접 풀어낸 넷플릭스 창업 뒷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돼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입니다. 랜돌프 창업자가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에 대한 구상을 처음 부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에게 보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터무니없이 보이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성공을 이끌어낸 그의 비결에 대한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일단 부딪혀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넷플릭스의 창업 스토리는 꽤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쇄 창업자였던 랜돌프 창업자는 처음부터 명확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넷플릭스를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인터넷을 통해 무언가를 파는 사업을 구상 중이었고 당시 초기 투자자이자 공동 창업자였던 리더 헤이스팅스와 함께 샴푸부터 치아까지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비디오 대여점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디오를 우편으로 배달하는데 제약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DVD 대여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넷플릭스는 1997년 실리콘밸리에서 비디오 DVD 대여점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넷플릭스는 DVD를 확보하는 데 많은 자금을 투여했지만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DVD 대여 시장은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던 1998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가 넷플릭스 인수 의사를 타진해 온 것입니다.
아마존이 내놓은 인수 가격은 1,400만에서 1,600만 달러, 약 172억에서 196억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두 사람의 협상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넷플릭스의 매출은 97%가 DVD 판매였습니다. 하지만 만남 이후 넷플릭스는 3%에 불과한 DVD 대여에 올인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가장 몰두하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최초 비디오 대여 월간 이용료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1999년 넷플릭스는 월 15.99달러의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에게 매달 원하는 DVD 4장을 보내주고 그들이 반납하면 다시 다른 DVD를 보내줬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집에서 DVD를 사놓고 연체료 걱정 없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영화를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월간 이용료 모델이 자리를 잡으면서 회사 역시 빠르게 성장해 갔습니다. 2020년 기업 공개 IPO의 성공은 뒤에 2003년 흑자로 돌아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04년 랜돌프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헤이서 텅스가 CEO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DVD 시장에 정점을 찍고 있을 때 그때 넷플릭스는 또 한 번의 도전을 선택합니다. 2007년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 진출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했던 2007년 무렵에만 해도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소비자의 불만을 간파하였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많았지만 불필요한 광고를 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유료 회원을 고집하는 대신 광고를 없애었습니다. 그 결과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 서비스 론칭 이후 2008년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는 25% 증가했고 그 다음에 30%로 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도전해보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넷플릭스의 위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당하다라는 신조어입니다. 전통 기업이 진생 스타트업에 의해 침몰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넷플릭스의 창업 당시 비디오 대여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블랙버스터였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9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4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을 때 블랙버스터는 시장 변화에 한 발 늦게 대응으로 도전하다가 2010년 결국 파산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넷플릭스는 블랙버스터의 몰락을 이끈 파괴적인 혁신의 대명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력 2. 드라마는 물어봐야 제맛. 빈지 워치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넷플릭스가 유행시킨 신조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즌 드라마 등 주말이나 휴가가 긴 기간을 이용해서 몰아보는 빈지와치는 이미 일상 용어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빈지는 원래 폭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우리의 빈지 워치에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매우 정교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넷플릭스의 첫 화면은 고객마다 다릅니다. 철저하게 고객의 취향과 과거의 시청 목록을 바탕으로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헤이서팅스 CEO는 개인화를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로 꼽으며 내 넷플릭스의 계정은 내가 나만 위한 것이라고 그의 아주 특별합니다. 개인에게 가장 잘 맞추어져 있는 영화관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정교한 콘텐츠 알고리즘은 역사가 깊습니다.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DVD 대여 서비스를 중심으로 했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객의 DVD 대여 목록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영화와 드라마를 추천해주는 콘텐츠 추천 시스템은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넷플릭스로도 고객의 취향을 미리 분석해 예측함으로써 콘텐츠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속도를 높여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빅데이터 활용법에 눈뜬 넷플릭스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정교화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넷플릭스 프라이즈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넷플릭스의 자체적으로 영화 추천 시스템인 시네마 매치는 꽤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헤이스팅스 CEO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겁니다. 시네매치의 정확도는 10% 정도 끌어올리는 팀에게 $100만 상금으로 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첫 대회의 성장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추천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AT&T 연구원이 차지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는 이와 같은 추천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개발자만 800명이 넘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고객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고객의 넷플릭스의 처음 계정을 만든 순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를 물어보고 각각의 영화마다 별점을 매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넷플릭스는 고객의 말보다는 행동을 신뢰하였습니다. 넷플릭스는 고객들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를 다름이 아닌 고객들의 시청 패턴입니다. 주로 어떤 콘텐츠를 선택하는지, 이 콘텐츠를 끝까지 시청하는지, 중간에 시청을 멈추었다면 어느 지점에 그만두었는지, 얼마나 자주 콘텐츠를 시청하는지 등등 매우 세세하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한 결과 그룹별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룹의 사는 지역과 비슷한 연령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행동 패턴이 분류의 근거가 됩니다. 어떤 드라마를 2회에서 3회까지에만 보고 중단했다가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인 사용자들의 그룹으로 묶는 식입니다. 같은 그룹 내에 고객이 어떤 콘텐츠를 시청했는지, 이 콘텐츠를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 추천의 밑바탕이 됩니다. 넷플릭스의 시청 콘텐츠의 유사성은 물론 재생도 되풀이되거나 빨리 감기한 지점까지 매우 세분화해 그룹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태그화하는 것도 넷플릭스의 추천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이때 콘텐츠 태그는 단순히 로맨스나 공포 등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콘텐츠가 만들어진 지역은 물론 장르와 영상의 분위기와 시대적 배경을 각각 콘텐츠마다 매우 세세하게 태그가 붙습니다. 어떤 고객이 로맨스를 좋아한다면 단순 로맨스 영화를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로맨스 영화 가운데 그 고객이 좋아하는 스토리나 등장인물을 갖춘 로맨스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경쟁력 3. 오리지널 시리즈로 건설한 콘텐츠 왕국. 비디오 유통 플랫폼을 출발한 넷플릭스가 오랜 시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때는 끊임없는 볼만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능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투자한 돈은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만 해도 총 173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투자 수익을 늘려 2028년에는 263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강화 전략은 향후 OTT 시장의 흐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를 비롯해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콘텐츠 파워가 이 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으로 변신을 감행한 것은 2011년입니다. 오리지널 작품인 릴리 해머를 선보였지만 큰 반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사로는 넷플릭스의 역량을 확인시켜준 작품은 2013년 제작된 하우스 오브 카드였습니다. 이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능숙한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의 콘텐츠의 제작에 이를 10분 활용하였습니다. 고객들이 선호하는 연출을 적용하기나 배우들의 섭외했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주말에 드라마를 몰아본 뒤에 입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시청 형태까지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우스 오브 카드는 높은 완성도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유료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6% 정도 급증하였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의 성공 이후 테드 사라도스 넷플릭스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최종의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제작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이후
에도 마르코 폴로와 기묘한 이야기 등 연속 흥행시키면서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영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전 세계 20억 명의 가까운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콘텐츠 투자는 점점 국제화되고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실패한 드라마인 종이의 집이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했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공개되는 이 드라마는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한국 콘텐츠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창기에는 동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는 킹덤과 TVN의 사랑의 불시착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어 넷플릭스는 올해 초 JTBC, 스튜디오 드래곤, CJ 엔터테인먼트와 다양한 계약을 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밝힌 상황입니다. 경쟁력 포 넷플릭스가 스타 플레이어들을 유혹하는 방법. 넷플릭스의 성공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넷플릭스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입니다.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팀이지 가족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 팀을 빛내줄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 스타 플레이어로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회사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2009년 넷플릭스 문화 자유와 책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50장의 방대한 파워포인트의 문서가 최고가 되든지 아니면 회사를 떠나라 열심히보다는 잘 해야 한다. 평균적인 성과를 내는 두 직원보다 우수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등 주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고의 인재를 모아야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포츠팀을 연상시키는 경영 방식은 연봉 책정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어느 실리콘밸리 회사보다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를 약속하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직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직전 연도의 월급이 아닌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전 연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직원이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이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자유와 보장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세세한 규칙은 전혀 없습니다. 휴가, 출퇴근 시간은 물론 자신의 맡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까지 모두 결정은 직원의 재량에 맡깁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휴가 정책은 휴가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주어진 자유가 큰 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6개월에서 1년씩 한번 키퍼 테스트라고 불리는 직원 평화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이 끊임없이 피드백을 줍니다.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직원에게는 가혹한 결말이 기다리기가 일쑤입니다. 넷플릭스는 실리콘밸리에서도 해고가 잦은 회사 중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넷플릭스가 기업 문화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유 토론입니다. 관리자는 개방적이고 명확하게 소통합니다. 모든 직원의 극도의 솔직함을 실천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격렬한 토론을 합니다. 등의 지침 이외에 관련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통제보다 맥락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수 직원
리더들은 맥락을 이해하고 행동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통제는 상명하복의 결정, 허가와 절차, 관리 중심이 됩니다. 맥락은 전략과 핵심 목표, 역할을 설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기반이 됩니다. 만약 어떤 직원이 멍청한 일을 했다면 이는 그 직원의 탓일 것이 아닙니다. 상사가 그 직원에게 어떤 맥락으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우수한 직원들과 일하기 위해서는 지위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성공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